예, 지난번에 그 굴도 얘기를 좀 하다가 말았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과학 공부를 하실 때 이제 좀 기본적으로 좀 가져야 될 생각, 물론 뭐 제 지극히 주관적인,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강의를 쭉 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학부에서 학부 강의가 더 재밌었습니다. 그 대학원보다. 이제 사회학과에서 제가 과학사회학 수업을 한 20여 년 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아주 재밌게 한 학기를 공부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학생들한테 했던 게 이제 과학사 쪽 부분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과학사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이렇게 공부를 좀 하려다 보니까 역사에 눈이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사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문학이라는 게 되게 문사철인데 역시 그 역사라는 게 역사, 철학, 이제 인문학, 문학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 점점 깨닫게 되면서 이제 뭐 아직도 이제 제가 공부가 아직 멀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도대체 과학이 뭐냐 또는 근대 과학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부분들을 이 과학혁명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가 최근에는 교육 과정이 많이 개편돼서 이제 교과서도 많이 좋아지고 저도 요즘에 중고등학교 특강을 많이 나갑니다만 그래서 하는데 아직도 이런 과학사에 대한 그 수업은 굉장히 단편적으로밖에는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과학사회학부터 바로 그냥 강의를 했는데 그 학생들이 전혀 기본이 안 돼 있어가지고 도대체 근대과학이 뭔지 과학혁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학사학 수업을 할 때 앞에 몇 줄을 빼가지고 이 과학혁명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쿤을 이건 최소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와 과학 철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사회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물론 이거는 뭐 이제 되게 강의하는 사람들이 직업병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어떤 완결성을 가지려고 자꾸 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쭉 받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처음 접한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신선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한번 여기 선생님들도 워낙 공부 잘하시기로 소문난 그런 분들이시라서 제가 좀 해줄 수 있을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오늘 부터 과학혁명에 대한 얘기를 조금 길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그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급하게 막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쫓기는 거죠, 맨날. 그래서 이게 그러지 않고 좀 이렇게 느긋하게 좀 해야 되겠다. 여기는 그래도 선생님들이 뭐 학점 딸 일도 없고 뭐 언제까지 뭘 끝내야 되는 누가 뭐 안 했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얘기를 제가 또 얘기하면 이것저것 막 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주시는 게 조금 괴롭더라도 조금 참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좀 그래도 이것저것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예. 그래서 과학혁명을 어떻게 볼 건가 뭐 이제 이런 얘기로 한번 풀어보는데 대개 이제 우리가 어떤 주제를 공부할 때 이제 연구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도 그냥 맹목적으로 듣지 말고 내가 이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리서치 퀘스천이죠. 되게 이제 논문 심사 같은 거 할 때도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네 이거 왜 썼나? 이 논문을 도대체 뭘 하기 위해서 썼는가? 이게 이제 연구 문제가 드러나 줘야죠. 특히 석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연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우리가 과학혁명을 왜 봐야 되냐?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는 얘기는 근대라고 하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죠. 또 모더니티, 근대성 이런 것들이 이 스태블리시 되는 과정이 사실은 과학혁명과 아주 직결돼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대개 이제 보면 우리가 서양사를 주로 정치혁명이라든가 또는 사회사, 문화사 이런 맥락에서는 많이 접근을 하지만 과학은 전혀 별개로
다루어지는 거죠. 사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죠.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그 CP 스노우의 그 투컬처 같은 게 바로 이제 그 과학과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완전히 별개의 어나더 월드를 이루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간극이 점점 심해지는. 사실은 이 세계는 하나인데,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나인데 마치 그런 과정들이 전혀 별개로 벌어진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 뭐 과학혁명과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어떤 현상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거를 한마디로 뭐 이거 뭐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불성설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입체적 관점에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시대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근대성이죠. 근대스러움 뭐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와 근대, 근대 이전과 근대 차이가 뭘까? 뭐 지금도 사실 우리 근대에 살고 있는데 물론 뭐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이 많이 옛날부터 있어서 뭐 이것이 탈근대냐 아니면 뭐 후기 근대냐 뭐 등등 이런 논쟁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근대의 그 연장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세계를 보는 관점. 예.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는 생각이 너무나 당연하고 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계관이죠. 우주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빚어졌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삶의 양식이 바뀌었을 뿐더러 근대에 들어와서 즉 웨이 오브 라이프죠. 우리가 먹고 뭐 그다음에 그 어떻게 도구를 어떻게 이용하고 뭐 등등 이 삶의 방편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사유 방식, 사유 양식 자체도 사실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과학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듬어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근대주의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대주의의 폐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일단 그 근대가 어떻게 형성됐고 그 근대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빚어졌는가, 쉐이핑 됐는가를 보는데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고등학교 때 이런 게 다 거쳤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저도 뭐 나중에 나이 먹어서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세상이 또 있었네. 정말 몰랐네.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근대 세계에 어떤 관계가 있냐. 두 번째로 우리가 세계를 보는 관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세계와 맺는 관계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과학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고 과학과 사회의 관점에서 이런 이제 그 뭐 정치 경제학적인 맥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또 우리가 과학을 볼 때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아니겠는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이 과학과 과학혁명에 대한 이제 데피니션, 정의에서부터 이제 좀 논의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실 이 과학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음, 뭐랄까 좀 이게 역사적 산물이죠, 이것도. 음, 과학이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이언스라는 말 자체도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것은 사실 19세기부터 쓰였죠. 19세기 중반에서야 그 휴얼인가요? 그 천문학자가 이제 처음 그 사이언티스트라는 말을 써가지고, 원래 이제 영국에서는 사이언스라는 말을 안 좋아했습니다, 별로. 자연 철학, 내추럴 필로소피가 거의 대부분 쓰였고, 과학이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 건 19세기 이후에서야 쓰여요. 그 전까지는 전부 자연 철학자, 뭐 학식인, 뭐 이런 등등, 뭐맨 오브 사이언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쓰였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이제 일본의 번역어죠. 우리가 사실 쓰는 뭐 과학 용어는 말할 것도 없고, 거의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용어들이 거의 일본에서 왔죠.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일본이 제일 먼저 문을 열었으니까. 참, 이거는 뭐, 한자 문화권이 다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담이지만 중국이 이제, 마오쩌둥이 혁명에 성공을 해서 새롭게 국호를 정하는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잖아요.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데. 거기서 중화를 빼고 전부 다 일본이 만든 그
어휘를 이용해서 한자는 자기들이 종주국인데 그 국호를 정한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참 그것도 재밌습니다. 왜 중국이 먼저 서양과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서 사실 그 여기 제가 그 이 야나부 아키라라는 사람이 그 프리덤이 어떻게 자유로 번역되었는가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우연히 한번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용어들이 번역되게 되었는가의 과정을 이제 추적한 그런 이게 이제 그 이와남이라고 아주 일본의 아주 그 유명한 유서 깊은 출판사죠. 여기서 이제 낸 걸 우리나라에 요즘에 그 번역이 돼서 나오던데. 이제 이건 뭐 과학에 대한 얘기는 여기 없지만 이런 그 중요한 우리가 사용하고는 오늘날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번역되게 되었는가의 과정들을 이제 써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과학이라는 말을 비롯해서 그런 수많은 용어들을 사실 일본에게 빚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은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빚을 지고 있지만 또 그 번역이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또,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말도 사실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과학이라는 말. 원래 사이언스는 고대 그 이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왔던 개념으로 뭐 지에 대한 사랑, 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그런 용어이지만 과학이란 말은 사실 분과학문들의 어떤 모아놓은 거라는 뜻에 가까운데, 그건 이제 어떤 그 과학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일본이 그 19세기에 이제 처음 문을 열어서 과학을 받아들이고, 그때가 한참 근대 과학이 그 전문 직업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양한 분과 학문들이 막 생겨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이니 생물학이니 뭐 화학이니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각각 독립해서 분과 학문으로 정립하기 시작한 게 사실 19세기 이후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학의 전문 직업화 또는 뭐 이런 과정이 그 후에야 생겨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과학을 접하다 보니까 막 이런 식의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제 그런 추측을 합니다만, 사실 중국에서는 옛날에 국리학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죠. 국리라는 말이 그 한자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뭐 이국리 저국리 할 때 그런 국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만, 그게 이제 다할 궁자에 이치죠. 사물의 이치를 아주 끝까지 추구해 나간다 이런 게 되게 좋은 말이죠. 그 뭐 어디 논어인가 어디에도 뭐 나오는 그런 유명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 친구 출판사 이름을 그걸로 지어준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사용이 됐고, 과학이란 말은 사실 나중에 예, 그래서 일단 이 과학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우리가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또 뭐 과학과 기술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과학기술. 그다음에 뭐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는데, 사실 과학과 기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편의상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학자들은 대부분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처음부터 명확하게 구분하기 참 지금은 더더군다나 그러하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과학기술이라는 말을 또, 이건 또 과학과 기술과도 또 다른 맥락에서 쓰입니다. 이 과학기술이라는 말을 저도 왜 우리가 과학기술이라는 말을 그렇게, 이 서양에는 없는 말이잖아요. 네, 물론 이 나중에 그 STS에서는 이 테크노 사이언스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 기술과학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이건 전혀 의미가 달라요. 특히 이제 과학과 기술의 경계 자체가 무너졌고, 그 다음에 그 첨단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서 오늘날 더 이상 이제 그 뭐 노벨상 같은 경우도 노벨 물리학상이 뭐 공대에서 받기도 하고 뭐 그런 데 형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특히 컴퓨터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들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하면서 첨단 기술과 그 어떤 과학 사이의 이제 경계가 더 이상 그뭐 불가능해지는 부분 자체가 뭐 이런 의미를 뜻하는데, 이 과학기술이라는 용어는 뭐 이런 제목을 가진 뭐 여러 그 저널들도 옛날에 많이 나왔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야마모토 요시타카가 그
나의 60년대, 1960년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죠.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이 사람 책이 많이 번역돼 나왔죠. 과학의 탄생, 뭐 등등. 그 전공투 총 그 책임자였죠. 전공투를 그 이끌었던 일본의 60년대 아주 극렬 학생운동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뭐 요도 납치 사건 뭐 등등 해가지고 뭐 북한으로 망명하기도 하고 그때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던 그 전공투를 이끌었던 그 동경대 물리학과 출신의 그 이제 말하자면 아주 그 대단한 그런 그 운동가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독립 연구자로 전환하면서 과학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우리나라의 이 사람 책이 뭐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너무 많이 번역되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번역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이 60년대가 자기 그런 전공투 얘기를 하면서 일본 과학이 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 전시과학 체제로 전환되면서 그 말하자면 사실 동경대나 이런 학과들은 거의 전범학과라고 할 만큼 전쟁에 그 철저히 동원됐죠. 뭐 일본의 대부분 전범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왜 일본은 반성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양심적인 그런 그 학자 독립연구자의 이제 그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재밌는데 이 사람이 그런 과학기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이 책에서 그거는 이제 기술에 대한 강조. 그 당시 군부라든가 이런 이 전시 기술을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기술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 과학기술이라는 말을 새롭게 만들어 쓰게 됐다는 그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일본은 이제 우리가 그 일본 거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같은 말,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리가 순수과학 또는 뭐 그것의 응용, 기초과학이 먼저 있고 그 위에 응용으로서의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가 있다. 그래서 뭐 기술, 산업 이렇게 가는 이제 리니어한 어떤 이런 과정에 대한 가정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요즘은 저 학문적으로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전히 또 뭐 그 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기초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의 어떤 이제 그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순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고 순수 기초 학문이 서야 그 토대 위에서 다른 분야들이 쓸 수 있다는 이제 이거 하나의 레토릭으로 이런 기초 학문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학문적으로 볼 때는 그 사실 이걸 구분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니어한 기초과학이 있고 그 위에 응용과학이 있고 이런 식의 얘기는 전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어떤 자기들의 편의 내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관점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과학혁명과 그 다음에 산업혁명과의 연관성, 이 부분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혁명을 기반으로 한, 즉, 17세기 과학혁명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후 18,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학자들은 그렇게 그 연관성을 거의 부인합니다. 물론 뭐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령 산업혁명사의 대가인 폴 망투 같은 사람의 산업혁명사 처음 페이지를 딱 열면 그 얘기부터 나와요. 산업혁명은 과학혁명과 전혀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거의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 전기기관을 처음 만든 제임스 와트라든가 기관차를 만든 스티븐스 이런 사람들은 거의 테크니션들이에요. 과학적 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의 팅커링, 그냥 뚝딱뚝딱 두들기면서 하다가 된 거예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제 연력학 제휴법칙 같은 것들이 수립되는 과정도 보통은 어떤 그 기초적인 과학이 서고 그걸 토대로 해서 증기기관이 연력학 제휴법칙 기반으로 하니까 거꾸로 먼저 증기기관이 나오고 나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력학 제휴법칙이 나오는 이런 이제 이런 예들이 과학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초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돼서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응용과학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은 좀, 그건 너무 이제 그 고전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사실 그 과학이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분리된다는 것 자체는 오늘날 많은 분야의 학자들이 이제, 물론 현실에서는 여전히 그 구분하죠. 편의상의 구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맥락들을 좀 우리가 짚으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될 근대과학의 초기 형성기부터도 사실은 명확하게 그런 것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 하물며 최근에 와서는 이런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수업에서도 과학이라고 지칭할 때는 그 기술까지가 다 포괄되는 개념으로 같이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모던 사이언스를 지칭하죠. 과학도 굉장히 많은 나라의 많은 버전의 과학들이 있었죠. 아까 뭐 그 우리 그 동아시아 쪽에서의 과학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뭐 그 베이컨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르네상스를 일으킨 3대 발명이 사실은 중국에서 다 넘어왔다는 사실을 이제 베이컨도 강조하지만, 또 숫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도에서 왔고, 뭐 이 많은 그런 과학들이 존재하고, 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아랍이라든가 이런 쪽의 과학, 뭐 다양한 과학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근대 과학을 지칭합니다. 이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제 우리가 과학혁명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근데 사실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할 어떤 것이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맥락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이제 자기 지금 서구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삼아서 왜 중국에서는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식의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은 그때는 옛날에는 그런 질문이 그 중국의 여러 가지 낙후성이라든가 뭐 등등 그 중국의 특성 때문에 이제 안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런 질문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이다. 왜 과학혁명이 꼭 일어나야만 되는 어떤 반드시 거쳐야 될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서구 중심주의 또는 이제 과학혁명과 같은 근대과학 중심의 어떤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매우 독특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그런 사건으로 우리가 보는 편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우연적인 사건들이 겹치면서 이런 그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개 과학혁명을 이런 이제 그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과학혁명을 지칭할 때는 여기 정관사 더가 붙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떤 하나의 그 고유한 사건이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붙이는 거죠. 근데 뭐 후에 과학혁명이 부조했을 때는 과학혁명 부조 거기서는 이제 이런 식의 그 더가 붙지가 않죠. 그래서 이 과학혁명을 정의를 해보자면 많은 과학사가들이 이제 보통 시간적으로 16, 17세기,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는 유럽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회 역사 기술적 사건들의 집합체. 뭐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유럽, 특히 영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것도 이제 과학사가들이 왜 영국이냐 하필이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과학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 굉장히 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뭐 2차 과학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하는 뭐 그런 과정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영국에서 시작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산업혁명도 영국에서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뭐 어쨌든 상당히 그런 그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진 그런 어떤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측면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 역사, 기술 이거 다
뭉뚱그려지는 그런 어떤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다. 대개는 우리가 과학혁명 그러면 이제 어, 일반적으로는 이런 천체역학상의 혁명을 많이 이야기하죠. 뭐 대부분 뭐 다 아시지만 코페르니쿠스에서 시작이 돼서 뭐 그야말로 뭐 하나의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게 세계관에서의 어떤 큰 변화, 특히 이제 우주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이제 뭐 굉장한 어떤 그래서 뉴턴에까지 이르는 어떤 천체역학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천체역학상의 혁명으로 국한된다기보다는 이런 자연관과 세계관에서 나타난 어떤 일련의 그런 인식적 또는 물질적 변화 과정을 이제 총칭하는 개념. 우리는 주로 이제 후자의 관점에서 과학혁명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그 역사가들이 이제 이 뭐 프랑스 대혁명과 그다음에 이제 그 과학혁명을 대개 오늘날 서구의 근대 그러니까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두 축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학혁명의 중요성이 매우 높은 데 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비하면 많은 지금 책들이 나오고 많은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단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아마 선, 선생님들 뭐 피터 보울로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시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과학혁명이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는가? 이제 이런 식의 약간 좀, 그렇게 중요한데, 왜 또 갑자기 뭐, 이거 진짜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런 질문으로 왜 헛갈리게 만드나? 뭐 이런, 이제 학생들도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과학혁명, 모든 혁명이 사실 그렇죠. 우리가 추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런 네이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렇게 어떤 단절적인 현상, 과정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건 뭐 너무나 당연하죠. 르네상스를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대개 이제 근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를 보려고 했을 때에 이제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관점을 씌우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피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피그주의 아닙니까? 피기즘. 이게 이제 그 현재의 관점에서 자꾸 과거의 역사를 들씌우려고 하는 지금의 관점에서 마치 현재로 올 수밖에 없도록 이 과정이 쭉 있었고 과거는 어떤 그런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식의 마치 우리가 중세라는 표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세라는 표현만큼 어눌한 표현이 없죠. 중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의 중간이냐? 근대로 오기 위한 중간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중세라는 그런 아주 애매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최근 중세 연구자들은 그런 식의 이제 이건 너무 근대주의를 관점 기본으로 깔고 하는 그래서 휘그주의라는 말은 사실 어, 원래 영국의 휘그당 토리당에서 나왔다고 보통 그러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휘그당이 정권을 잡으면 휘그당의 관점에서 모든 역사를 다시 재편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우를 범하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런 현상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가 갈팡질팡하고 뭐 동상이 철거되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피구주의적 관점을 좀 피구주의적 오류를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과학혁명이라는 걸 너무 단절적인 이런 것으로 어, 보려고 하는 것의 위험성 여기에 대한 이제 경계 특히 역사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논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되게 뭐 꼬아레 같은 전통적인 관점은 뭐 완전히 근대과학의 창시자들이 한 세계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대체했다 뭐 이런 식의 그야말로 혁명적 관점을 이제 많이 좋아하고 버터필드 같은 사람도 근대과학의 기원에서 뭐 이 과학혁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했다. 그래서 뭐 르네상스나 종교개혁도 거기에 비하면 뭐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적인 관점이 이제 이거죠.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단절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부터 좋아했던 4차 산업혁명 같은 담론도 이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사실 그 혁명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후세에 이제 아 그때 이 과정이 그때 당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자꾸 붙이기 시작하면 지금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금 한 수십 차가 돼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그 네이밍에 있어서의 어떤 너무 과도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이제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스티븐 쉐이핀이 쓴 그 과학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원서로만 표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당시를 좀 들여다보면 그때의 과학 지식인 맨 오브 사이언스입니다. 그다음에 그 어, 내추럴 사이언스 아니죠 내추럴 필로소퍼 자연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했던 활동을 이제 사료를 가지고 이제 과학사가들이 막 뒤져보면 지금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대한 과학자라고 칭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때 했던 일들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뉴턴 그럼 우리는 뭐 근대과학의 아버지, 이제 뭐 물리학을 수립한 그런 뭐 정말 과학혁명 자체가 되게 1789년이죠. 그 프린키피아가 처음 나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과학혁명이 완성됐다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그런 뉴턴인데, 사실 뉴턴이 마술사였단 말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우리가 마술 얘기를 좀 많이 할 텐데. 뉴턴은 연금술사였습니다. 뉴턴이 사실 남긴 원고에 중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날 과학적인 글이라고 칭할 수 있는 물리학 관련된 글보다 연금술 관련된 글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대개 마지막 연금술사 또는 마지막 마술사로까지 얘기를 할 만큼.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활동에 관여를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연금술은 워낙 강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르네상스 자연주의, 즉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퍼져 있었던 매우 강한 힘을 가졌던 일련의 프랙티스였기 때문에 그걸 구분한다면 불가능. 또 우리가 잘 아는 코페르니쿠스, 뭐 갈릴레오 등등 전부 다 사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일은 별점 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별점, 점성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점성술은 이건 완전히 그 저기 어디야 그 찻집에서 이렇게 심심풀이 삼아서 해보는 뭐 당신 무슨 자리요 뭐 이거 이런 거로 생각하시는데 사실 점성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거의 괴를 같이 했습니다. 그 점성술의 역사에 비하면 천문학이라고 일컫는 역사는 진짜 굉장히 짧은 그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점성술과 천문학이 구분되기 시작한 건 극히 최근의 일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구분 자체가 불가능할 만큼 서로 얽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 천문학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자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개 귀족이나 왕족 이런 사람들을 파트론, 후원자로 삼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점치는 거란 말이죠. 기륭화복부터 시작해서 뭐, 자, 내가 오늘 어디 가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냐? 점 좀 쳐봐. 그러면 별점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사람의 주된 업무고, 그 다음에 이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뭐 천체 관측하고 하면서 기록 남기고 하면서 논문도 쓰고 하는 이런 과정 아닙니까? 갈릴레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목성의 네 개의 위성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름을 그 코시모의 별이라고 메디치의 별이라고 붙였죠, 참. 메디치가 그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돈을 대줬으니까 거기 이제 자기한테 돈을 대주는 그 메디치가의 사람들한테 그 별을 바친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 네 개의 위성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 뭐 천문학상에서 굉장히 위대한 발견이었는데 그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의 활동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걸쳐져 있었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그 과학이라는 걸 뽑아내서 이런 것만 추출해 가지고 마치 이 사람들은
과학자고 그 점성술은 아주 이 비과학 이런 식으로 구분하려고 이게 다 피구주의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과학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단절적 과정이었냐라는 물음은 상당히 유효한 그런 물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혁명이라는 개념을 견지할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뭐 내가 지금 혁명을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일단 그 사람들이 했던 많은 활동들이 그러한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태어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고 그 이전 시대와는 분명한 많은 차별성을 가졌다고 하는 부분은 뭐 너무나 뭐 이제 우리가 그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을 상당히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사람들의 활동에서 보면 뉴라는 말이 계속 등장한다. 새로운 윤리, 뭐 노붐 오르가눔, 신기관, 뉴 아틀란티스 등등 새롭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의 어떤 차별성을 얘기하고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또 마술적 자연관과 획을 그으려고 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컴피티션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혁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뭐 제가 볼 때 이제 불가피하고 이런 우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완벽한 단절 같은 게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에 너무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일단 과학혁명을 우리가 앞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제 요소들이 그 속에 있고, 그런 속에서 하나의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서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여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사실 과학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요소들을 몇 가지로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었지만, 되게 르네상스 같은 경우 이른바 이제 그동안 묻혀 있었던 다양한 지식들 또는 과거의 지혜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다양성들이 표출됐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거론하는 건 뭐 불가능할 뿐더러 또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들여다볼 필요까지도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큰 흐름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단은 과학혁명이라는 것을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 여기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관점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치열하게 경합을 하는 컴피티션하는 이런 과정. 이제 이거를 보통 사회적 구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과학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소셜 컨스트럭션 또는 소셜 컨스트럭티비즘 이런 식의 관점으로 이제 이 구성의 산물이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거죠. 그냥 경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실 이 과학혁명의 과정은 그렇게 리니어하게 스무스하게 전개된 게 전혀 아니었고 굉장히 치열한 그런 뭐 심지어는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뭐 종교에서는 뭐 이단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화형 벌어지기도 하고 뭐 굉장히 큰 이런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합이 굉장히 치열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르네상스 이후에 어떤 다이티, 신성이죠. 모든 걸 다 어떤 신의 섭리와 그것의 어떤 현현, 과정으로 보려고 하는 어떤 이런 흐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자연과 세계와의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려는 그런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런 움직임들 사이에서 어떤 아주 치열한 경합이 벌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기계론 철학이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날 우리가 근대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일련의 세계관에 수립됐다는 이걸 이제 한번 재구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하나의 요소는 이제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이 대개 과학혁명에서 가져다 쓸 수 있었던 뭐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은 뭐 서양인들이 가장 자기들의 원류로 꼽고 있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의 기반으로 생각하는 그런 영역이죠. 특히 과학의 분야에서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을 꼽고 있는 까닭은
사실 그리스 자연 철학이 이 세계를 통일적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그런 이런 그 활동으로서 말하자면 그 이전에 여러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제 그 과학들이 비교했을 때에 좀 상당히 다르다고 일단 여겨졌던. 그러니까 어떤 이런 뭐 가령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 탈레스 같은 경우 뭐 만물은 뭐 물이라고 했던가요? 탈레스가? 네, 그죠? 뭐 거기서 물론 물이라고 하는 게 꼭 진짜 물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하나의 원리를 얘기하는 건데 뭐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뭐 수를 얘기하고 뭐 등등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맨날 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어떤 통일적으로 이 세계의 원리와 생성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히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우리가 그 수천 년 동안 서구의 사상 체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그런 이제 물론 12세기 아리스토텔레스가 금지를 당하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마차를 많이 빚으니까 그렇긴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시 그 가장 이 세계를 설명하는 어떤 중심적인 하나의 이 프레임을 제공해 줬다는 점에서는 뭐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계속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다시 끌어다가 이제 예, 이제 다시 재번역을 하고 그리스어를 라틴어로 다시 번역하는 이런 작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원 소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학적인 이후의 설명에서 항상 어떤 준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기도 하죠. 불, 물, 공기, 흙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그 네 가지 원소죠. 그래서 사실 이런 개념들은 이제 그리스 철학 또는 그리스 과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거를 환원하기는 참 어렵다. 그 당시의 사고 체계, 그 당시의 패러다임 속에서 이것이 가진 의미는 그러니까 이것이 각각 진짜 실제 어떤 불물, 공기, 흙을 상징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오늘날 설명하는 어떤 물질의 상변이 같은 식의 개념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액체, 기체, 고체와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래서 이런 생성, 변화, 이게 각각 또 이 정성적 세계관 아닙니까? 특히 이제 이 세계관에서 물론 그 당시 그 원자론을 주장한 데모크리투스가 있었죠. 이 사람이 원자론은 뭐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세계를 보는 관점과 흡사한데 물론 이 원자도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하고 다른 개념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당시 어떤 컴피티션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원 소설은 정성적 세계관. 우리가 이 정성적 세계관을 이해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 모든 물질의 성질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원래 물은 차고 습해, 불은 뜨겁고 건조. 이걸로 설명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다는 개념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 그래서 이제 이 옛날에 이 그래비티 같은 개념이 이제 그때 그리스에서도 있었는데, 이 그래비티라는 개념이, 이 그래비티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래비티가 뭡니까? 능력 아닌. 중력에 중력.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예, 중력이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는 건. 근데 중력 개념은 뉴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중력 개념이.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중력 개념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뉴턴은 중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질량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중력이 아니라 무거움이죠. 여기서 무거움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쿤이 나중에 패러다임 할 때 이 예를 많이 쓰는데 같은 용어인데 이게 전혀 다른 개념으로 사용. 그러니까 이 그래비티는 지구 중심으로 끝없이 내려가려는 어떤 하나의 성질을 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이 하늘로
돌멩이를 던져도 결국은 그건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지구 탈출 속도가 있기 때문에 로켓이 그 속도를 넘어서면 지구 인력을 벗어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는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해도 결국 그 돌이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어떤 그것의 성질, 그 자리가 지구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래비티입니다. 그러니까 참 설명은 되는데 우리로서 이해하기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마찬가지로 레비티라고 하는 개념은 가벼움인데 반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걔로 올라가려는 하늘 그 자리가 하늘에 있으니까 그 연기 같은 경우는 계속 하늘로 올라가. 그러니까 이 기체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이런 정성적 세계관이죠. 사원소는 기본적으로 지상계에서만 예, 천상계와 지상계가 분리됩니다. 이런 천상계와 지상계 분리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유효하다가 뉴턴에 와서 이제 천상계와 지상계가 더 이상 구분이 없어지죠. 통합돼서 하나의 원리로 설명이 되는 게 이제 뉴턴의 프린키피아에 의해서 중력 법칙에 의해서 하나로 이제 총괄되는. 그래서 천상계, 지상계는 달 이하의 세계가 지상계로 여겨졌고 달 벗어난 세계는 이제 천상계로 가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그 제5원소를 가정을 했죠. 제5원소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가 있었을 때는 학생들이 자신 있게 사람 이러고 이제 거기서는 제5원소가 사람이었죠. 영화에서는. 근데 이 제5원소가 여기서는 뭡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테르죠, 에테르. 그러니까 사실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이 온 우주를 다 채우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왜 빛이 나가야 되니까 별빛이 보이고 하려면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이 천상계 영역은 이제 신과 천사들의 영역인데 여기에서는 지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원리에 의해서 돌아갈 것이다라고 그건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이런 이 고대 크리스찬은 굉장히 체계적인 그런 또 어떤 통일적인 설명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성질 그런 성질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체액설 같은 걸 가지고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건강이라든가 또는 기질 같은 걸 다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죠. 예.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